어느새 또 9월이 지나고 10월입니다. 늘 말하지만 참 시간이 빨리 흐르는 감이 있어요. 그런데 또 이번 추석 연휴가 굉장히 길죠. 그걸로 위안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위안은 역시 테크5 아닐까요? 2025년 10월 이달에 주목할 만한 신제품 소식들 들고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제품들이 우리의 카드를 꿈틀거리게 만들까요? 디몽크의 테크5 함께 보시죠. 작고 가벼운데 이미지 품질까지 좋은 액션캠, 정말 찾기 드뭅니다. 그리고 경량화에 초점을 둔 제품들은 어디 한 군데씩 나사가 하나씩 빠져있기 마련이죠. 그런데 이 녀석은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카메라 보따리상 DJI의 신제품입니다. 오즈모 나노 초경량 액션캠입니다. 57.3, 29.5, 28mm 골든 리트리버 혓바닥보다 작은 카메라죠. 제품 무게는 약 52g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마우스보다도 가볍습니다. 제가 쓰는 것보다 무거워요. 하우징 없이 최대 10m 방수, 양면 마그네틱 마운트 설계로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제품을 부착할 수 있는 제품이요. 작고 가볍지만 2.4 마이크로미터 픽셀 크기를 지닌 1.3분의 1인치 센서를 탑재했습니다. 크고 무거운 일반 디지털 카메라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수치지만 제품 크기가 혓바닥보다 작으니까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최대 4K 60프레임, 4K 120프레임 슬로우 모션 촬영도 가능하거든요. 10비트 D-Log-M 컬러 프로파일은 덤입니다. 게다가 최대 13.5 스톱의 다이나믹 레인지를 갖고 있어요. 당연히 이 DR 값은 로그 촬영 시 나오는 값입니다. 여러분들이 후보정 다 하셔야 돼요. 시야각은 최대 143도, 초광각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투피스 모듈 디자인에 있습니다. 카메라, 비전독. 하나를 사면 두 개가 딸려오는 느낌. 제품 경량화를 위해 본래 카메라에 있어야 할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 디스플레이 등을 전부 비전독으로 빼냈습니다. 카메라에는 작디 작은 내장 마이크와 내장 스토리지만 갖춘 거죠. 고로 카메라 설정 및 데이터 이전은 모두 비전독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원격 제어도 가능하고요. 찍은 결과물을 옮기고 싶다면 카메라를 비전독에 찰싹 붙인 다음에 이전하면 되는 거예요. 충전도 그렇게 합니다. 고속 충전을 지원해요. 배터리를 80%까지 충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20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배터리 수명도 길어요. 한 번의 충전으로 FHD 24프레임 기준 최대 200분, 4K 촬영 최대 60분. 제법 오랜 시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실제 푸티지 영상들을 보면 기대 이상으로 깔끔한 이미지 품질을 지녔어요. 별로 큰 기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그렇게 느껴지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도 혹할 정도예요. 단점은 뭘까요? 그래봐야 1.3분의 1인치 센서입니다. 여전히 저조도 촬영에서는 큰 재미를 보기 어렵죠. 작디 작은 내장 마이크는 있지만 없느니만 못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미지 안정화 기술은 전자식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상쇄하는 포인트 뭐죠? 그렇죠, 경량화입니다. 그리고 마이크야 DJI 마이크 미니 쓰면 되잖아요. 사용자도 이러한 점을 인지하고 타협을 본다면 오즈모 나노는 분명 이전보다 더 역동적인 비디오를 제작할 수 있게 도와주는 아주 매력적인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작고 가벼우니까요. 얼마일까요 이거? 64GB 스탠다드 콤보 기준 약 39만원. 저라면 6만원 더 주고 128GB 모델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256 정도는 줘야지. 좀 야박하네. 미니멀한 액션캠 하나 소개해드렸으니까 맥시멀한 제품 하나 가야죠. 고프로 맥스2. 2019년 출시됐던 맥스 후속기입니다. 아, 또 액션캠이야? 라고 생각하셨죠? 관심 없는 분야라고 너무 그러시면 안 됩니다. 고프로 맥스는 출시 당시 일반 소비자들에게 가장 진입장벽이 낮은 360도 카메라였습니다. 나름 시장을 흔들었던 제품 중 하나였어요. 지금이야 인스타 360이 큰 재미를 보고 있어서 묻히는 감이 있는 거지. 어쨌든 정말 오랜만에 돌아오는 모델이에요. 많은 변화가 있어야겠죠. 하지만 센서 크기는 여전히 2.3분의 1인치입니다. 대신 화소수가 더 높아졌어요. 360 이미지 촬영 기준 약 1600만 화소에서 2900만 화소로. 그리고 360 비디오는 최대 8K 30프레임, 단일 렌즈 모드 4K 60프레임으로 레코딩 해상도가 훨씬 커졌습니다. 최근까지 출시됐던 고프로 히어로 시리즈처럼 최대 10비트 GP 로그 촬영을 대응하고요. 흥미로운 점은 영상 최대 비트레이트입니다. 300Mbps/s로 한참 크게 증가했어요. 데이터 용량이 이전 대비 대차게 커진 거죠. 용량은 더 커졌지만 그만큼 더 깨끗한 영상을 찍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저조도 촬영은 이번에도 실망스럽겠지만 주간 촬영만큼은 매우 깨끗한 고해상도 360 비디오를 남길 수 있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렌즈 쪽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전과는 달리 더 튼튼한 소재로 제작된 렌즈. 그런데 파손될 경우 이제 사용자가 더 손쉽게 교체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도구가 필요 없어요. 손으로 풀고 조이면 끝입니다. 카메라 모듈을 바꾸는 게 아니라 커버 돔을 교체하는 방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필터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당장 360 캠에서는 보기 드문 알찬 개선입니다. 더 이상 렌즈가 깨질까봐 불안에 떨며 제품을 쓰지 않아도 되니까요. 배터리 용량도 커졌습니다. 1600에서 1960mAh 엔듀로 배터리를 사용합니다. 추운 날씨, 성능 저하를 최소화한 배터리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본체에는 총 6개의 마이크가 내장됐습니다. 적절한 수준의 바람소리 감쇄 기능까지 더해졌기 때문에 더 선명하고 입체적인 소리를 담아낼 수 있어요. 이미지 안정화 기술은 이 녀석도 EIS 그리고 5m 방수를 지원합니다.
대신 이 친구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비싼 거야 어쩔 수 없고 무게입니다. 약 195g. 무겁죠. 그리고 오래전과는 시장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최근에는 DJI까지 360 캠을 내놓으면서 오즈모 360, 인스타 360 X5와 이 3파전을 치르게 됐죠. 저조도 촬영만 놓고 보면 고프로 맥스2가 다른 두 제조사들 대비 압도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AI 기능도 상대적으로 떨어지고요. 아니 그러면 좋은 게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300mbps 높은 비트레이트가 갖는 부드럽고 깔끔한 이미지 품질. 주간 촬영에 있어서는 고프로 맥스2가 가장 뛰어난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나는 비교해도 잘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그냥 오즈모를 보시는 게 이득일 수 있습니다. 고프로 맥스2 748,000원부터 시작됩니다. 저도 하나는 갖고 싶네요. 요즘 액션캠 진짜 하나 고민하고 있거든. 카메라 이야기는 하면 참 말이 많아져요. 저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좀 가벼운 걸로 가볼까요? 세 번째 주인공 하이퍼X 클라우드 알파2입니다. 이름부터 클라우드, 가볍죠? 물론 구름처럼 가벼운 제품은 아닙니다. 345g이거든요. 구름처럼 편안한 착용감, 대충 그런 장명 센스입니다. 오래가는 배터리 수명, 제법 직관적인 소리로 호평받았던 클라우드 알파 후속기입니다. 이전과 큰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잘 보면 제품 디자인도 많이 깔끔해졌어요. 더 이상 PC방 헤드셋 같은 인상을 주진 않거든요. 조금 더 고급스러워졌죠. 이어패드 소재도 인조 가죽에서 마이크로 파이버로 바뀌었습니다. 차음성을 포기하고 편안함을 얻었죠. 53mm 듀얼 챔버 드라이버가 탑재됐습니다. 이전 대비 더 커졌어요. 물론 최근까지 하이퍼X가 53mm 헤드셋을 계속 내놓고 있다는 점에서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드라이버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주파수 응답은 20Hz에서 20kHz. 이번에도 고해상도 음원 재생을 고려한 제품은 아닙니다. 게이밍 헤드셋이니까요. 편의성에 초점을 뒀습니다. 편의성 극대화, 2.4GHz 블루투스 동시 연결을 지원하는 RGB 베이스 스테이션을 함께 껴주거든요. 비로소 프리미엄 영역에 올라선 제품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베이스 스테이션을 그냥 멋으로 뽑은 건 아니에요. 이것도 수신기가 내장된 오디오 인터페이스거든요. 마치 스틸 시리즈 아크티스 노바 프로처럼 무선 연결 안정성, 채팅 믹싱을 더 직관적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디자인됐습니다. PC, 플레이스테이션 5, 닌텐도 스위치, 맥, 모바일, 멀티플랫폼 연결을 대응합니다. 나쁠 게 없어요. 전용 소프트웨어 하이퍼X 엔지니위티는 더 이뻐졌고요. 그리고 여전히 DTS 헤드폰 X 공간 오디오 기술을 지원합니다. 배터리는 한 번 충전으로 최대 250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길지만 이전 대비 약 50시간은 줄었는데 블루투스 및 베이스 스테이션 추가에 따른 변화로 보입니다. 마이크 사양도 올라갔어요. 단일 지향성으로 바뀌었고 MEMS 마이크가 추가됨에 따라 AI 기반 마이크 노이즈 캔슬링 기능도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전에 제가 다뤘던 클라우드 3와 비슷하다면 마이크 품질은 정말 좋을 거예요. 사운드 플레이의 이점이 상당히 많은 헤드셋이라고 봅니다. 입체감, 공간감 이런 것들과는 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결코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적당한 크기의 사운드 스테이지, 자연스러운 저음, 단단하게 잡힌 중고음 밸런스가 포인트거든요. 소리의 방향성이 상당히 뚜렷하고 이게 귀에 꽂히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사운드 플레이에 상당히 유리한 제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이퍼X 클라우드 알파2 와이어리스 아직 국내 출시 안 됐고요. $299, 이전보다 $100가량 더 비싸졌습니다. 한화로 약 41만원. 이 가격이면 근데 대안이 너무 많아지는데 기존 하이퍼X 제품들을 애정해 왔다면 눈여겨봐서 나쁠 건 없습니다. 근데 좀 애매하다. 가격이 너무 비싸. 이거 무리수 아닌가? 라고 생각했지만 시장 반응이 나쁘지 않았나 봅니다. 레노버가 큼지막한 핸드헬드 게이밍 PC를 또 내놓습니다. 리전 고2. 여전히 커다란 8.8인치 디스플레이는 이제 OLED 패널로 교체됐습니다. 해상도는 QHD 플러스에서 FHD 플러스로 낮아졌지만 OLED라는 점에서 이미 그 결을 달리합니다. 매번 말씀드렸잖아요. 게임만 고려하면 일반 LCD 패널은 OLED를 따라올 수 없습니다. 압도적으로 더 빠른 응답 속도, 압도적으로 높은 명암비, 압도적으로 넓은 시야각, 여기에 해상도를 낮춤으로써 기기 성능 극대화, 나쁘지 않은 결정일 수 있습니다. 최대 144Hz 주사율, VRR 지원은 덤이고요. 리전의 특징은 커다란 화면에만 있지 않습니다. 후면 킥스탠드를 펼쳐서 양쪽 컨트롤러를 떼어내 즐길 수 있거든요. 네, 닌텐도 스위치처럼. 이 친구도 컨트롤러를 마우스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썸스틱에도 변화가 생겼어요. 게이머들이 좋아하는 홀 이펙트 센서가 적용됐습니다. 개선된 거죠. 주요 사양도 더 올라갔어요.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AMD Ryzen G2, G2 Extreme 프로세서가 탑재됐고요. 이전 대비 더 늘어난 32GB 램, 배터리 용량도 약 50%가량 늘어났습니다. 74Wh, 스토리지는 최대 2TB. 당장 보기에 모든 면에서 이전보다 더 나은 기기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제품 무게도 늘어났죠. 800g을 가뿐히 넘기는 920g. 무기로 써도 될 정도로 무겁습니다. 가격도 올라갔어요. 157만원부터 시작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OLED 하나 들어갔다고 갖고 싶게 된 제품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구매할 생각이 있는 건 아닌데 이게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너무 무거워요. 여기다가 뭐 하나씩 붙인다고 생각해보세요. 케이스 같은 거 1kg이 넘습니다. 1kg 덤벨 들어보셨죠? 그겁니다.
핸드헬드가 아니라 테이블 헬드. 이 정도면 거치형 게임기 아닌가요? 하지만 레노버가 또 이렇게 후속기를 내놨다는 거, 그만큼 호응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흥미롭습니다. 세상은 역시 넓어. 제가 아이폰을 다룰 때 늘 프로 모델만 소개했었거든요. 그때마다 매번 비싸다 이런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더 싸구려 모델을 소개해볼까 합니다. 너무 큰 기대는 마세요. 애플 제품은 싼 게 없어요. 역대 가장 얇은 아이폰, 용량은 프로급. 보통 급이 안 될 때 급을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하튼 애플이 아주 얇은 아이폰을 내놨습니다. 아이폰 에어. 카메라부 제외 약 5.6mm의 두께, 약 165g의 가벼운 무게를 지녔죠. 하지만 그럼에도 디스플레이 크기는 0.2인치 더 크죠. 심지어 120Hz의 가변 주사율, 알았어요. 프로모션 기술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아이폰 16부터 적용된 카메라 컨트롤도 포함됐고요. 노멀 모델인 아이폰 17보다 더 상위 AP A19 프로가 탑재됐다는 거예요. 램 용량도 12GB로 더 큽니다. 기가 막히죠. 이래서 프로급을 붙인 겁니다. 얇고 가벼운데 성능까지 좋아요. 싫어할 사람 없죠. 하지만 제품 경량화는 곧 희생을 뜻하기 마련입니다. 싫은 소리 좀 하겠습니다. 먼저 배터리. 아시다시피 애플은 구체적인 배터리 용량을 밝히지 않는 얌생이 같은 제조사 중 하나입니다. 이번에도 그렇죠. 동영상 기준 최대 27시간이라고만 말하고 있어요. 뭐가 됐든 기본 아이폰 17보단 작은 용량입니다. 대충 30시간에서 3시간 줄어든 거니까. 그 다음 후면 카메라 4800만화소 퓨전 카메라 하나밖에 없습니다. 스피커는 모노입니다. 스피커도 하나밖에 없어요. 아이폰 에어는 상단 리시버부에만 스피커가 내장된 거예요. 뺄 수 있는 건 다 뺐다고 봐야죠. 하지만 USB-C 포트는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USB 2.0이죠. 역시 통쾌한 애플입니다. 모두 제품 경량화에 따른 희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하게 희생시킨 감이 있을 뿐이죠. 카메라가 툭 튀어나온 것에 대해 늘 말이 많은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당장 현 기술력으로는 진짜 어쩔 수 없습니다. 삼성전자나 LG나 애플이나 일부러 저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더 낮은 사양의 카메라 모듈을 집어넣는다면 저 튀어나옴은 많이 줄어들 수 있어요. 어쩌면 그렇게 하는 게 더 맞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지만 애플은 좀 더 임팩트 있는 아이폰 에어를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그저 얇기만 하면 안 팔릴 테니까. 통쾌하죠? 애플 아이폰 에어 256GB 기준 159만원부터 시작됩니다. 129만원인 일반 아이폰 17보다 비싸지만 프로 모델보단 저렴하죠. 애플이 내놓은 역대 가장 얇은 아이폰, 이 타이틀 하나에 돈을 지불할 가치를 느끼고 있다면 놓칠 수 없는 제품이긴 하겠네요. 이번엔 보너스 없습니다. 아쉽지만 시간상 어쩔 수 없습니다. 다음 게임5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는 제가 정말 서둘러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알찼죠? 이번 테크5에서 소개된 제품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소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채널 구독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몽크였습니다.